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규선 대표님 오늘 또 모시고 우리 주제가 되게 재밌어요. 네네네. 주제를 직접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제가 이제 어. 이민을 네, 제가 직접 창업했으면 못했을 텐데 네. 근데 패밀리 비즈니스라서 네. 어시스트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이민을 한 3, 40개 나라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주제는 한국인의 세계 이민 지도. 막 이렇게 3, 40개 국가의 이민을 예, 도와주셨어요? 그걸 직접 개발해 가면서 한국에서 거의 최초 케이스들을 현지의 법무사 변호사들이랑 이제 다 대박이다. 프로그램 만드는 걸 해서 그 얘기를 한번.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제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로 이민 가는 거에 관심이 많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 이민지도. 야, 이거 완전히 흥미롭다, 이거. 네,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우리는 이민하면 생각나는 게 뭐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뭐 이 정도인데 맞습니다. 네. 야, 그러면 자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시죠. 네. 이 앞에서 이제 미국, 캐나다 얘기 되게 많이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요 미국, 캐나다 이야기에 이어서 네. 어느 나라에 한국인들이 얼마나 가 있는지, 그리고 첫 화에서 제가 이제 너무 재밌어서 몇 번 봤거든요. 네. 첫 화에서 일본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제가 그 부분도 좀 이제 친구한테 물어보고 했던 얘기들을 이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재외동포청에 보면 네. 한국인들이 이민을 간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외 동포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2023년에 네. 외교부 해외이주과라는 과가 네. 별도 청으로 이제 승격했다고 해야 되나요? 과 네. 청으로. 그러면서 생겼고, 그리고 그게 생긴 이유는 사실은 이제 한국 사람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 들어온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국제적인 걸 고려를 해서 네네. 한국 이민 정책이나 네. 또 그 재외동포들을 소화하는 부분에서 이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거기 이제 자료 보면 네. 미국이 한 50%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이민 간 사람들의 50% 정도가 미국이다. 예, 예, 예. 말이 되네. 그러니까 네. 재외동포제 2023년 만들었는데 이제 2018년부터 6년 통계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네네. 제가 자료를 봤더니 근데 여기서 좀 함정들이 많아요.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정부 기록은 이제 행정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영주권을 예를 들어서 뭐 2만 명이 받았는데 정부 기록에는 해외 이주 신고한 사람이 2,000명이다. 아하. 이런 식으로 뭐 10분의 1, 100분의 1로 얘기할 수도 있는 그렇지. 행정적인 이민 갭이 갔다고 있어요. 해서 다 그렇게 뭐 신고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재외동포청 기록이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는 아닌데 이제 그래도 통계는 그거밖에 없잖아. 참고 자료로 쓸 네. 거라서 이제 그렇게 네, 해서 네, 말씀드리면 미국이 한 절반, 네. 그리고 캐나다가 20%. 그럼 미국, 캐나다가 벌써 70%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일본이나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이제 나머지 20%, 그럼 90%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은 10%는? 나머지 10% 얘기까지 이제 오늘 할 거예요. 나머지 10%는 찍기 다시. 아,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은 어디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가까운 일본부터 잠깐 말씀드릴까요? 일본도 근데 네. 이민을 많이 갑니까? 아, 이거 좀 충격적이실 텐데. 네. 저희 캐나다 유학 업무 하시잖아요. 네. 저도 캐나다 유학 업무 합니다. 네. 캐나다 유학이 많을까요? 일본 유학이 많을까요? 아, 이거 아주 딜레마인데. 네. 캐나다도 많지만 일본도 많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맞습니다. 가까우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러면 예. 유학을 가면 대학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일본 중고등학교 유학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간으로 보니까 네. 캐나다는 코로나 이전에 확실히 일본보다 많았어요. 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정책도 바뀌고 유학생 급감시키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국인 유학생은 일본이 수가 더 많다. 어디보다? 캐나다보다. 미국보다는. 아, 미국보다는 작죠. 예.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데 일본으로 유학 가는 아이들이 초, 중, 고, 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 친구들도 보면 일본 유학을 일찍 보낸 애들이 있는데 네. 보통 이제 단기 유학이나 네. 아니면 대학 쪽이나 이쪽이 좀 그죠? 많은 이제 것 주로 같아요. 대학을 네,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겠죠. 네. 대학, 조기 유학, 뭐 초중고생 유학은 글쎄 일본으로 초중고생이 유학 가는 거는 많이 못 봤는데. 그쵸. 역시 그 조기 유학은 캐나다가 네, 저도 맞는 것 같고. 미국도 일본도 약간 함정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캐나다 조기 유학을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유학생 수를 보면 캐나다가 예전에는 뭐 10,000명 갔다 뭐 이랬다면 지금 한 2, 3천 명까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대학생들이. 조기 유학은 대학생들이. 뭐 장점이 있지만 네. 그리고 일본은 오히려
줄었다가 2, 3천 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일본은 그럼 주로 뭐를 공부하러 일본 유학을 갑니까? 일본도 뭐 다양하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법 네. 공부하러 가는 친구도 있고, 뭐 거꾸로 IT나 예술 분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물론 제가 일본 유학이나 이민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진 않은데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네. 제자들이 많이 간대요. 일본어 공부하러도 가고 다른 전공 공부하러도 가고 많이 가는데 2, 3, 4년 있다가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돌아온다는 얘기는 거기서 취업을 안 하고 온다는 얘기인가요? 취업까지는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거주하는 연수를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이민을 하려면 캐나다처럼 영주권 받고 가거나 가서 금방 받는 게 아니라 네. 한 10년 정도 체류하면서 받는 절차가 일반적이라고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다 채우지 않고 네. 경험하다가 돌아오는 애들이 많다. 일본을 경험하다가 자기 왜 그럴 학생들 것 보면. 같아요? 글쎄요. 일본은 직장 다니기에 이게 짜. 아. 일본 맞네요, 직장 맞네요. 되게 다 요즘 저 일본 사람들 직장 그 월급 받는 일본 직장인들이 오히려 외국으로 다 나갑니다.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맞는 얘기예요. 김 여사님이 누나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여자분들이 한국 남자들하고 결혼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결혼 이민은 3년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네. 결혼을 많이 하는 이유도 일본에서 하니까 젊은이들이 이게 생활하기에 좀 답답하대요. 일단 월급이 안 오르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은 내가 볼 때 좀 이상해. 일본은 크게 발전하기가 좀 힘들어.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일본 사람들 주민등록번호 없는 거 아시죠?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네. 어떤 나라 우리는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고 맞습니다. 뭐 캐나다고 다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넘버 있고. 그렇죠. 생넘버가 있고 그게 다 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다 그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본 거 선택 사항이에요. 와. 말이 되냐고. 정말 색깔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충격적이죠, 충격적. 네. 그러니까 월급쟁이들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투명하게 세금을 많이 내죠.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이 내요. 일본 이 직원들은 그럴 것 월급쟁이들은. 예, 그럴 것 같아요. 더 네. 많이 내는데 많은 뭐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는 그 세금 부고를 좀 많이 그 덜하는 모양이더라고. 그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 아닌가? 그 현금 가지고 물건 사나요? 몇 천만 원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자동차 같은 것도 내가 듣기로 현금으로 산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거든. 네. 캐나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쵸. 현금 쓸 일이 뭐 한국 별로 한국도 안 돼요. 네네. 현금 못 써. 일단은 뭐 일본 그러니까 그래. 네, 네. 일본이 생각보다 유학을 많이 갔고 그리고 이민도 숫자가 적지가 않아요. 근데 신규 이민은 뉴커머라고 부르는 이민은 지금 친구가 얘기한 대로 적고 학생들 젊은이들은 근데 오히려 올드커머라고 해서 네. 조선시대부터 살았던 그 4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그렇네. 70년 동안 네. 귀화 신청한 이민 숫자는 굉장히 크다고 해요. 아하.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일본에 대한 얘기였고, 네. 요거는 첫 화에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보고 친구한테 물어본 거고요. 재밌어요. 네. 일본 이민이 많았다. 네, 그다음에?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캐나다랑 비교되는 두 개 나라가 있잖아요. 호주, 뉴질랜드. 네, 영연방, 네, 호주, 뉴질랜드가 있어서 네. 그 얘기도 이제 해보세요. 안 드리면 좀 서운한 그렇죠.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제가 2000년, 2001년에 이제 업무 시작할 때 굉장히 핫했고, 네. 이때 많이 갔던 인구들 때문에 2006년에서 2016년까지 교민 인구가 2배로 늘었다고. 마야. 네. 네. 그러면 최근 10년 동안 교민 인구가 안 늘었습니다. 요즘은 좀 덜 가는구나. 그쵸. 뉴질랜드도 마찬가지. 제가 왜 그럴까?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확실히 있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많이 네. 있고요. 그러니까 네. 경제적인 문제. 네. 네, 그러니까 뭐 인컴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보장이 되거나 경제적인 일자리의 기회가 뭐 확실히 보장이 되거나 아하. 영주권이라는 게 좀 이렇게 팍팍 내주거나 네. 이런 부분들이 아닌데다가 반대로 이제 뭐 미국은 좀 상황이 괜찮기도 하고 네. 한국도 좀 상황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당기는 힘은 약한데 나가려는 힘도 약하니까 줄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 호주, 뉴질랜드의 결정적인 아마 문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영주권 거기 가서 이제 살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인데 맞아요. 네. 먹고 살 게 있어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생활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심지어 있는 것 같아요. 캐나다도 그런데. 캐나다, 호주 되게 비슷한 문제나 비슷하죠. 정책 비슷한 게 예,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돈 싸들고 가서 그냥 쓰면서 살기에는 말이 되지만 맞습니다.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거라도 있죠 아직도. 맞아요. 그나마. 맞아요. 캐네디언 드림, 오스트레일리안 드림 없어. 호주는 날씨가 좋아서 저도 이제 사업이민이나 기술이민을 많이 진행을 해드렸었는데 네. 예전에 이제 네. 25년 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하셨던 비자가 주정부 사업 비자라든지 457 취업 비자를 통해서 영주권 받는 게 쉬웠어요. 네. 근데 지금은 TSS 비자라고 해서 고용주한테 부담도 많이 주고 영어라든지 직종에 제한도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특히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요리, 미용, 뭐 일부 회계 이런 것들에 대한 전공 제한까지 생기면서 지금 이민이 많이 줄었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구나. 호주, 뉴질랜드가 이민 가기도 되게 힘든데 그렇게 힘들게 가도 먹고 살기도 더 힘들고 생활비도 비싸죠. 생활비도 비싸고 가야 될 이유가 없어지네. 그래서 이민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전에 2000년 초반에서 15년, 16년까지 늘었던 거에 비해서 최근 10년은 코로나도 있었지만 네, 코로나 무시 못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제일 많이 가는 데는 미국이 많네요. 미국은 감소가 그렇게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처럼 심하지 않아요. 미국은 그렇게 확실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자녀 교육 그게 가장 큰 이슈잖아요.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녀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 그 다음에 뭐 세금 문제, 증여 상속 문제, 뭐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 또 아메리칸 드림 아직까지도 미국이 전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고. 네. 그러니까 경제력이 되는 사람들은 미국 이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반면에 그리고 미국 이민은 영주권을 따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잖아요. 네. 근데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따면은 직접 가서 살겠다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네. 이제 캐나다 저희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앞편에서 좀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그 캐나다는 거주를 안 하면 영주권을 이제 맞아. 없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호주, 뉴질랜드도 그래요? 호주, 뉴질랜드도 거주 제한 의무가 있는데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투자자한테는 또 혜택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냥 바로 말씀드려야겠다, 그죠? 네네. 네, 호주하고 뉴질랜드에도 투자임이 있느냐.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에 대한 뭐 워킹홀리데이나 이런 거는 네. 호주도 뭐 한 만 명 정도 들어가고 뉴질랜드도 한 3,000명 정도 들어가고 일본도 한 10,000명 정도 들어가요. 캐나다도 한 10,000명 정도 들어가고. 워킹홀리데이? 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 들어가서 일하면서 영주권 받는 게 줄었다고 하지만 있는데 네. 저희 뭐 시청자층의 젊은 분들만 계신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 사업 이민을 하는데 네. 미국 투자 이민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활성화돼 있고 80만 불만 투자하면 되는데요. 네. 호주는 500만 불 투자하라고 했던 것까지도 막았어요. 2024년에. 뉴질랜드는 500만 불, 1,000만 불을 투자하는 투자 금액이 더 크다? 누가 가기가 누가 왜 가? 그래서 지금 호주, 뉴질랜드 투자이민이나 사업이민은 거의 뭐 유명무실한 데다가 캐나다는 2019년에 사업이민을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미국 투자이민이 작년에 뭐 1,223명이 비자를 한국에서 받고 1,500명 넘게 영주권을 1년 동안 받았다라는 게 다른 나라는 20-30명도 안 되는데 미국은 1,000명이 넘게 가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한 거죠.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비교적 맞아요. 그래도 많이 들어본 내용이에요. 나는 더 오늘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것은 요즘 희한한 나라들도 많이 가더라고. 너무 많아요. 너무 그래서 그 많아요. 희한한 나라들은 도대체 왜 가나 예.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네, 이거는 이름을 틀리면 안 돼서 네, 저도 수속을 하지만 네, 여기 저희 수속하는 나라에 보면 네, 앤티가 바부다. 네. 나라 이름이 앤티가 바부다. 엔- 바보다 아니고 엔티가 바그다 바부다. 예. 그런 나라가 있어요? 지금 어디에 이거부터 있어요? 해서 어. 이거는 이제 캐리비안에 있는 나라고요. 네. 예, 그리고 바누아투. 예, 바누 태평양. 네. 나 그런 데서 잘 몰라. 이거를 이제 네. 이민 그 카테고리는 Citizenship by Investment라고 하는데 네. 기부금 내면 시민권 바로 줍니다. 근데 예. 기부금을 내고 그 나라 그 희한한 듣도 보도 못한 나라의 시민권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 이게 사실 짐작은 가. 이게 사실은 이제 어. 좀 저희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네. 여기 가서 살려고 많이 신청한 나라는 절대 아니에요. 아, 근데 그렇죠. 한 그거는. 20년쯤 전에 여기가 조금 약간 인기가 부상했던 적이 있고요. 약간 방송에도 나올 만큼 조금 옛날에 나 그런 얘기 들어봤는데 우리나라에 외국인 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그러면 맞아요. 그죠? 영주권을 갖고 있어야 외국인 학교에 입학이 된다. 이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뭐 듣보잡 국가라도 영주권을 따면
외국인 학교 입학 자격이 생기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왜 30개가 넘게 이렇게 많은 나라를 알고 있냐면 네. 이거를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고객들한테 많이 이렇게 동네에서 신청하시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 이민을 하는 네트워킹 안에 한마음이라는 회사가 늘 들어가 있다 보니까 30년 네. 동안 네. 이런 그 웰스 매니지먼트, 부의 재산에 이런 걸 하시는 분들에 대한 다양한 전 세계적인 솔루션을 네. 저희가 컨퍼런스 가면 늘 만나요. 이 국가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민부 사람들을. 이민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세계적으로 어떤 그 컨퍼런스 그런 맞습니다. 학회 같은 것도 하는구나. 네, 서밋이라고 정상회의도 하고 뭐 예.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무슨 학회 하듯이. 맞아요. 예. 자, 근데 그러면 이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이런 건 좀 빼놓고 다음부터 이제 정말 제대로 한국 사람들이 요즘 맞아요. 이민을 제대로 가고 있는 나라들을 좀 한번 꼽아보자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네. 선택한 나라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파나마입니다. 파나마. 파나마는 어떤 나라고 왜 거기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 겁니까? 되게 좀 단순한 이유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 그 앞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를 정리하고 파나마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네. 그 재외동포청의 기록상 50% 정도 미국, 그다음에 20% 정도 캐나다, 호주 8%, 뉴질랜드 7%, 일본 6%, 세 개가 해서 이제 90%가 됐고요. 나머지 10%를 갖고 이제 나머지 쪼개 먹는 10%를 거구나. 쪼개 먹는데 대부분 1%대가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독일, 프랑스, 파라과이, 홍콩, 싱가포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만 안 들어가요. 뭐 싱가폴 그다음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는 그래도 많이 이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1%, 그러니까 재외동포청 기록이 100%딱 맞는 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네. 통계 기준이 어느 신분까지냐에 따라서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3개월, 6개월 이상 장기 거주자와 재외동포청의 기록의 그 기준이 달라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파나마는 여기 없는데 왜 네. 파나마를 좀 말씀드리냐면 뭐 미국 투자이민에서도 이제 요번 달, 다음 달, 요번 달이 될 것 같은데 정확히 9월 30일, 9월 30일. 2026년 9월 30일 투자이민이 멈출 수 있다라고 얘기하듯이 네. 파나마도 어. 투자금이 올라갈 수 있다. 다음 달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월, 지금까지는 10월 달에. 얼마가 있어야 파나마 영주권을 받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30만 미국 달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80만 불 미국 투자이민보다 싸게 갈 수 있다. 반값이네. 네. 그리고 두 번.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파나마 영주권하고 미국 영주권은 어떻게 비교를 해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왜 나 몰라요. 몰라. 뭘 잘 알아, 잘 알기는. 조세 어쩌고 저쩌고 지역 해가지고 막 드라마에 막 나오잖아요. 나 드라마도 안 봐.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를. 네. 뭐. 세금 혜택이 네. 미국보다 좋죠. 파나마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말레이시아나 동남아시아도 세제 혜택이 좋아요. 그런 것들. 근데 사실은 세금 관계 때문에 이민 그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저기 뭐 아랍의 그 뭐지 어디죠? 거기 그 왜 아랍권에 네. 무슨 나라야? 두바이. 두바이. 네, 두바이요. 네. 거기도 다 그 세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파나마 전에 두바이가 많았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빵 하니까 두바이가 없어졌어요. 두바이가 요즘 좀 위험하니까. 맞아. 네. 전쟁 때문에 거기서 폭탄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두바이랑 파나마가 거의 매달 여러 세대가 저희한테 상담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계약 접수를 하고 있다는 굉장히 놀라운 상황입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자, 그러면 파나마 같은 경우는 어떤 세제 혜택이 있습니까? 일단은 해외 소득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네. 그러니까 해외 소득에 대해서 캐나다나 뭐 미국의 경우는 이중과세 안 하는 정도지 네. 이쪽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든 양도세든 부담이 클 수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 포기할 때 조심할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오세요. 우리는 당신한테 세금 안 받아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구나. 네. 그러니까 일단 해외로 가면서 국내에 있는 자산이나 이거를 외국인 신분으로 활용을 가능하고 아까 뭐 이전 영상에서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한국에서는 뭐 상속세 뭐 바꾼다고 얘기하면 언제 바뀔지 모르고 그렇죠. 뭐 50% 60% 나간다고 하는데 뭐 10억만 물려주려고 해도 4억, 5억, 6억 들잖아요.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영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네. 내가 우리 파나마라는 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이거는 강제로 네가 파나마에 이주해서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죠? 이게 또 제일 중요한 건데 캐나다, 미국은요. 네.
안 들어가면 뺏기든다 막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캐나다는 영주권 유지하기 힘들죠. 근데 파나마는 어. 한국 F5 영주권처럼 어. 2년에 어. 공항 잠깐 찍고 가도 됩니다. 한 번만. 안 살아도 되는 거죠, 사실. 영주권을 파나마 영주권을 취득하면 어쨌든 파나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건데 맞습니다. 안 살아도 되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에 한 번 공항만 들렀다가 나오면 될 정도로 안 살아도 되고 네. 그래 영주권자가 되면 한국에 합법적으로 취득한 나의 모든 재산을 그 나라로 다 옮길 수가 있잖아. 그렇죠. 합법적으로. 그 나라가 합법적으로. 아니라 다른 나라로도 옮기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파나마나 아까 시티즌십 바이 인베스트먼트라는 나라의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분은 있고 네. 내 실제 거주 국가도 있고 네. 그다음 내 자녀들이 유학하는 나라도 있고 네. 이게 그러니까 멀티 컨트리 순환 거주 형식의 플랜을 짜도 그러니까 한 달 살기라는 게 아, 좀 정리를 해보자. 네. 그러면 이런 거예요. 미국 영주권 받기가 힘드니까 네네네. 상대적으로 파나마 영주권을 받아. 음. 그리고 나의 재산은 합법적으로 이제 내가 저기 파나마의 영주권자가 됐으니까 해외로 반출시킬 수가 있어. 그쵸. 근데 여기서 반출할 때 파나마로 반출 안 하고 아들이 또는 딸이 공부하고 있는 미국으로 반출을 시켜. 그 얘기 아니야? 그것도 가능하다? 제가 물론 외환 전문가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당구를 좀 좋아하니까요. 당구 칠 때 이제 원 쿠션, 투 쿠션이 있듯이, 네. 물론 이제 외환법상 나가는 부분은 뭐 통로가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서 나간 이후에 그 각 국가의 외환 그거는 뭐 가능할 것 같은데 내가 파나마의 영주권을 받았으니까 파나마로 자금을 보내고 내 재산을. 맞습니다. 그리고 파나마에서 미국으로 보내고. 그쵸. 뭐 그거야 뭐. 그러니까 각 나라의 외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난 몰라. 모르는데.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서 사실은 이제 자녀들이랑 같은 나라로 신분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반출을 해서 그 나라의 거를 이용하겠다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는 이제 전 세계 네트워킹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두바이도 결국 그런 목적으로 영주권 많이 받더라고요. 맞습니다. 두바이도. 네. 그러니까 두바이뿐만 아니라 요즘 뭐 희한한 나라의 영주권을 받는 가장 큰 이유들이 세금 문제더라고. 맞아요. 포괄적으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도 오늘 지금 쇼킹인데 쇼킹하죠. 네. 쇼킹이에요. 솔직히 쇼킹이에요. 맞아요. 우리 뭐 고작 뭐 영주권 받는다 그러면 미국, 캐나다 뭐 요 정도, 호주, 뉴질랜드 정도까지 생각을 했는데 무슨 뭐 파나마니 뭐 이상한 나라 뭐 아까 얘기한 뭐 희한한 나라 그게 전부 다 세금 문제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문제다. 일단 뭐, 자녀 교육에서도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아이가 이제 공부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뭐 신분이 불안하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신분에 대한 거는 어느 나라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솔루션은 알려드릴 수 있고 이게 완전히 이렇게 퍼즐처럼 맞추면 좀 안 좋겠지만 이런 네. 플랜이 짜지면 고객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쇼킹이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시티즌십 바이 인베스트먼트도 그때 솔직히 얘기해갖고요. 네. 나는 그 정도의 재산이 없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그냥 다 미워. 그리고 그냥 저런 사람들 다 어떻게 좀 그냥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렵게 취득한 본인의 재산인데 그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 세금을 한번 낸 거잖아요. 예. 다 그거 낸 건데 또 자식한테 물려줄 때 또 세금 많이 내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세금 계산하는 건 해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뭐 물려줄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찾다 보니 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는 뭐 캐나다에서는 증여 상속세가 아예 없는데, 아예 없죠. 싱가포르도 아예 없고, 네, 맞습니다. 뭐 두바이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그렇죠. 하시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거 이외에 다른 뭐 또 장점이 있어요? 파나마의 장점이 많죠. 지도상에서 보시는 대로 뭐 북미하고 남미 사이에 중남미니까 그 해협을 가지고 있고 지리적인 위치도 되게 좋고 날씨도 뭐 나쁘지 않고 저희 김면 대표님은 저희 변호사님들이랑 다 다녀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보고 놀았는데 저는 이제 못 갔지만 네. 갔다 와서 좋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부동산을 이제 30만 미국 달러를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정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뭐 다음 영상에서도 다룰 거로 알고 있는데 유럽 키프러스에 네네. 투자하시는 30만 유로 달러보다 좀 비싸지만 살짝
거기 투자해서 돈 버신 얘기를 하거든요. 내 부동산 사서 내가 돈 번 얘기. 그러니까 부동산 안정성이 없으면 결국은 내 돈이 그럼 손해가 나요. 파나마에는 예를 들어서 30만 불 이상을 투자를 한다. 집을 산다. 네. 그 집값도 오를 거 아니야. 그런 부분도 이제 안정성이 있다는 것도 파나마의 장점인 거죠. 꼭 먹고 알 먹고네. 지리적으로. 그리고 지금 뭐 투자금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쇼킹. 다 보니까 이게 제일 빨라? 3개월 만에 나온다고? 그럼 나 할래. 3개월 만에? 이런 반응들이 최근에 많았던 거죠. 예. 실제로 3개월 만에 나와요? 영주권이? 솔직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키플러스 유럽 영주권도 최근에 받으신 분이 접수 기준으로 6개월 만에 받으시는 6개월 만에도 얼마나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개월, 6개월이라는 게 이민에서 그렇게 빠른 게 아니에요. 저 캐나다 투자이면 2주 만에 받은 것도 있어요. 그건 옛날 얘기겠죠.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개월, 6개월이라는 게 지금 현재 빠른 기준들이라서 유럽이나 파나마, 중남미에서 좀 인기가 있는 지역을 이제 파나마를 말씀드렸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네. 유럽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유럽 쪽 가기 전에 네. 이제 일본 거를 이게 하나만 제가 못 아쉬워서. 네. 네, 아까 10년 거주하지 않고도 이제 1년에서 3년에 받을 수 있는 젊은 사람 영주권이 있는데 네. IT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반도체 전자 엔지니어 그리고 연구직 대학 교원이나 금융 게임 컨텐츠 엔터 상사 컨설팅 마케팅 등을 하시는 분들은 나이나 외국어 일본어 능력이나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영주권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나 알아두시고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네. 알아주시면 좋고. 자, 이제 유럽을 한번 가보자고요. 네. 유럽 이민은 어때요? 유럽 이민은 너무나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왜? 키프로스라는 유럽 국가를 자주 이제 저희 고객들이 하고 계시고 네네.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데도 골드 비자가 확 떠가지고 제가 그쪽에 가서 동네별로 다 돌아다니고 뭐 포르토 이런 데 많이 돌아다니면서 요즘도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데 이민 많이 갑니까? 영주권? 그럼요. 예. 작년 말 신청하셔가지고 지금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사실은 내가 포르투갈을 가야 되는데. 포르투갈 좋죠. 내가 포르투갈 학과 나왔잖아. 포르투갈 나오셨죠. 네. 근데 굿모닝밖에 못합니다. 저는 불어교육과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봉주를 할 줄 그렇구나. 네. 네. 자, 그런데 키프로스는 어떤 나라예요? 키프로스는 이제 그리스 지중해 연안 국가로서 제주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유럽인의 제주도, 영국인의 제주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 담당자가. 그러니까 유럽으로 따지자면 키프로스, 포르투갈, 스페인 정도가. 근데 스페인은 문을 닫았고 최근에 수속하고 있는 거는 포르투갈하고 키프로스가 최근 케이스들이 뭐 매달 상담이 이어지고 또 영주권 받고 계시고. 조만간 우리가 그 김미연 대표님하고 키프로스에 대한 집중 공부를 할 생각하니까 이제 그건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는 근데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근데 다음에는 디테일 편이고 지금 아주 러프한 편으로 유럽에서 지금 수속하고 계시는 데는 몰타하고 그 다음에 키프로스하고 그리고 포르투갈 요렇게 좀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은 5억 정도 부동산 구매를 기본으로 하고 몰타는 기부금식으로 또 99,000불 별도로 내는 게 있다. 기부금이라고 하면 그냥 돈을 갖다 바치는 거야? 이게 기본이에요, 사실. 아까 시티즌십 바이 인베스트먼트도 미국 달러 2-30만 불을 갖다 내고 받는 거예요. 시민권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갖다 바치는 거야? 20년 전에 바누아투든 태평양에 있는 데들은 한 5만 불만 줘도 시민권 줬었는데 이게 물가보다 확실히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미화 20만 불 3억 이상의 비용을 주고 시민권을 받는 거고요. 기부금이 그럼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한국에도 영주권 제도가 있잖아요. 외국 사람이 한국의 영주권. 맞아요.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돈 내고 받습니까? 기부금식으로 받는 건 아닌데 본인이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기간? 내가 알기로는 한국의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돈을 뭐 예치를 한다거나 뭐 그게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한다거나 이런 거지. 너 한국 정부에 얼마를 내. 이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다음 기회에 촬영할 일이 있으면 제 전공이기도 하니까 한국학 뭐 이민학이 전공이기도 하니까 제가 한국 이민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긴 하고요. 재밌겠다. 저도 F5 한국 영주권 소지자로 2년에 잠깐만 여기 찍으면 되는 무기한 10년 단위로 연장하는 게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나마에서도 세듈라라고 거주 신분증만 10년에 한 번씩 연장하면 영주권은 그냥 2년에 한 번씩 찍고 다니면 되는 거고 유럽도 약간 그런 편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유럽도 유럽 중에서 이제 쉔겐 조약이라고 해서 27개, 29개국이 자유롭게
자유롭게 거주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유럽 시민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이거를 이제 김변 대표님이 유럽 편에서 다시 말씀해 주실 텐데 네. 그런 부분도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유럽은 연합이잖아요. 네. 유러피안 유니언.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나라의 그 27개 국가, EU 국가 가운데 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면 네. 27개 국가 어디 나라 가서 살아도 된다. 그쵸. 네. 근데 그 27개 국가 가운데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제일 쉬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게 시민권 제도가 쉬웠는데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기 네. 그런데 그냥 시민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5년이었던 게 대부분 10년 쪽으로 가서 뭐 7년 정도 거주를 해야 되고 키프로스 기준인데요. 네. 그 7년 정도 거주를 해야 되고 키프로스가 그리스어 시험을 봐야 돼요. 쉽지 않네. 근데 지금 선배님께서도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도 이제 그 언어 교육을 하고 계신데 뭐 나이 들어가지고 그리스어를 갖다가 배워 그 어느 세월에 A to B1이라고 해서 중간 딱 레벨 네. 정도까지의 이제 성적을 좀 해야 되는 베이직에서 인터미디엇 가는 그 정도를 해야 되는 아니 시민권이 허기야. 저기 뭐 베트남이나 뭐 방글라데시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에 그 영주권 받고 결혼하고 이런 사람들도 맞아요. 한국어 시험을 봐야만 맞아요. 그죠? 영주권.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쉽게 받았는데 한국말 할 줄 알아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네. 자, 이제 유럽은 그렇다고 치고 요즘 각광받고 있는 나라가 말레이시아 있잖아요. 네네네. 말레이시아 너무 많이 가세요. 말레이시아는 어때요? 왜 말레이시아에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나요? 말레이시아를 많이 가시는 이유가 일단은 지리적인 위치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가까우니까. 네, 지리적인 위치도 되게 좋고 저 그 한국학 대학원 다닐 때 외대에서 같이 동기가 네. 규선아 나 말레이시아 좀 받을게. 예전에 2000년, 2001년, 2002년 그때가 초기거든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직접 고객분들 모시고 대상 가서 비자 받아드리고 뭐 말레이시아 안내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전문화된 에이전트 별로 없어서 현지 가서 다 제가 했었는데 네. 너무 쉬웠어요. 몇 천만 원만, 한 3, 4천만 원만 은행에다 넣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가 네. 아는 선배가 골프 좋아해서 그냥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기후 좋고 골프장 싸고 생활비 싸고 뭐 가사 도우미 운전기사 다 해서 써도 몇백만 원이면 생활되니까 일단은 치안이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치안 너무 좋죠. 상당히 좋잖아요. 네, 치안도 좋고 인구 구성이 뭐 중국인하고 인도인 위주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온 사람들 치고 정말 좀 치안이 안전하다 상대적으로. 네, 네. 예, 뭐 캐나다에서도 요즘 뭐 인도 중국 사람들 많이 생기면서 네. 뭐 집값 오르가 안 좋다는데 거기는 옛날 사람들이라 그런지 네. 되게 안정화가 돼 있다라고 제가 갈 때 느끼고요. 암팡이라는 지역의 말레이시아에 또 한인촌도 대사관 인근에 또 잘 구성이 돼 있고 네. 싱가포르 쪽에 조호바로라는 동네 쪽에도 이제 또 별도로 이것도 말씀 아마 해주실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보니까 말레이시아는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말레이시아 이런 데 영주권을 받는 거 하고 말레이시아는 영주권이 없습니다. 결론이지만. 그러니까 영주권이 아니고 그럼 뭡니까? 장기 체류? 말레이시아 마이 세커놈이라는 비자의 이름을 그때부터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제도, 그러니까 영주권은 아니지만 장기 체류가 가능한 맞아요. 조건을 만드는 게 뭐 말레이시아 말고도 뭐 필리핀, 그다음 태국, 맞아요. 베트남 다 있잖아요. 그런 비슷비슷한 거? 비슷한 것들이 있죠. 예. 근데 말레이시아가 다른 데보다 조금 경제적이고 혜택이 많은 것 같고요. 최근에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일부 취업도 인정을 하고 있어서 말레이시아에 대한 거는 관심도 많고 예. 그리고 이게 비거주자가 되면 약간 해외 영주권자만큼은 아니지만 세제 혜택을 또 내지는 자산 반출을 하는 데 있어서 2년 이상 해외 거주하다 보면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도 있어가지고 나이 있으신 분들이 또 많이 가세요. 이거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영주권을 받는 거하고 그냥 오래 체류할 수 있는 장기 비자를 받는 거. 맞아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영주권을 받으면 해외 이주자가 되니까 바로 이주자 자산 반출 다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파나마 같은 경우 그쵸. 우리가 영주권자가 되면 한국에 있는 재산을 다 반출할 수가 있다. 그쵸.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는 지금 영주권 제도가 없다며요. 그쵸. 근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는 있다며. 그쵸. 그러면 장기 체류자지 영주권자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돈을 말레이시아로 못 보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당구를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이제 원쿠션, 투쿠션 생각을 해도 되는 나라, 안 해도 되는 나라로 저는 나누는데 말레이시아는 그래도 장기 체류 중에 영주권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자산 반출이 좀 돼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캐나다에도 슈퍼비자라고 이제 10년짜리 주거든요. 네. 영주권 시민권자 부모님, 초청 이민이 막힌 대신에 그걸 주는데 네. 똑같이 10년짜리를 받아도 캐나다는 자산 반출이 아예 안 된다.
근데 영주권자가 아니면. 네, 왜냐하면 영주권 있는 나라니까 영주권 그렇지, 받아 그렇지. 보내야 되는데 이제 말레이시아 같이 그런 나라들은 현재까지의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좀 자산 반출이 된다. 그래서도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는요? 같은 개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나 이런 국가들은 결혼 초청 제도를 통해서 장기간 검증된 사람이 아니면 국적이나 영주권을 주는 제도들이 활성화가 좀 안 돼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점차 되겠지만, 네. 예, 뭐 유럽 국가들처럼 점차 되겠지만 아직 뭐 개발 단계에 있는 그 나라들은 그게 안 돼 있다. 네, 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그렇죠. 호주보다 많아요. 그렇죠. 요즘 엄청 많지. 네. 네. 캐나다 수준 정도로 있을 정도로 그럼요. 많이 있고 베트남 뭐 나머지 나라들도 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도 5만 이상이어서 교민 수가 굉장히 많아서 동남아시아에만 한인들이 4, 50만 명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시간이 빨리 가고 재밌었는데 오늘 마지막 질문을 제가 하나 할게요. 네네네.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이자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고 국적상으로 네. 영주권을 백화점 여기 영주권 이 나라의 목적이 각각 다르겠지만 네. 파나마 영주권도 하나 갖고 뭐 미국 영주권 그런 사람도 있나요 혹시? 있죠. 예, 그리고 네. 저희는 그 누나랑 저랑 이제 한마음 이주공사 이민법인 뭐 이렇게 네. 30년, 31년 해오면서 네. 많은 고객들이 미국, 캐나다는 진짜 많아요. 그거 많죠. 예, 그게 붙어 있기도 하고 애들이 왕래하면서 유학 취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첫째는 캐나다에서 둘째는 미국에서 이런 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듀얼 시티즌 당연히 가지고 있고 네. 근데 듀얼 시티즌 가질 때 한국 쪽에다가 내가 취득할 때 2세대 애들에 대한 한국 국적 유지에 그러면 이것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3국적이잖아요. 네네. 이 기본이에요, 네. 이게. 근데 물론 이 3국적 중에 한국은 행정을 모르면 놓치겠지만 네. 뭐 유지를 해서 뭐 3국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네.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주권. 지금 미국 사람들이 유럽으로 이민 여행 가는 시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 좀 시끄러우니까 네. 유럽의 북유럽 국가 이런 데 이민 여행 패키지가 있대요, 미국 사람들이. 그럼 가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뭐 취업이나 투자해서 유럽 영주권 받듯이 북미 시민권에 유럽 영주권, 거주권, 골드 비자, 뭐 퍼머넌트 레지던트 아니면 뭐 파나마, 캐리비안 이런 게 사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영주권, 시민권은 뭐 가서 살아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보험이다. 여러분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한식만 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중식도 먹고 일식도 먹고 뭐 베트남식도 먹고 그러고 살잖아요. 잘못됐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권도 한국 여권, 미국 여권, 캐나다 여권 벌써 3개국 여권이잖아요. 맞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권이 없는 영주권, 거주권, 거주권, 골드 비자, 거주권, 예, 뭐 이런 골드 식으로 비자, 막 예. 갖고 있고 신용카드도 하나는 한국 발행, 하나는 미국 발행, 하나는 뭐 캐나다 발행 이런 식으로 맞아요. 화폐도 지갑에 보면 미국 돈, 캐나다 돈, 베트남 돈 맞아요.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좀 복잡하긴 한데. 근데 저는 되게 좋아 보였던 게 아버지랑 같이 어. 한국에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많은데 그 저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대안학교를 보내거나 학교를 그냥 홈스쿨링 하는 애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더 많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해외 나갈 때마다 애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약간 집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사시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애들도 그렇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 묶여있는 제 나이에 가지고 있던 그 전통적인 생각이 좀 많이 깨지는 고객층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아 보여요. 갑자기 돌아가신 김우중 씨가 생각이 납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우리가 너무 그 폐쇄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은 한국에서 살아야 된다 막 이러는데 진짜로 외국 나가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맞습니다. 사고방식이 워낙 개방적이어서 맞아요. 직업도 뭐 내가 뭐 어디에서 태어났던 간에 전 세계 어디에서든 내가 살 수 있는 데 가서 살면 되고 그리고 요즘 국제결혼도 전에는 국제결혼하면 좀 특별해 보였는데 지금은 전혀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 눈에도 이제 그렇게 안 보여. 예. 저희 딸도 지금 남자친구는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서양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난 나빠 보이지 않아. 젠틀하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꼭 권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게 외국에 나가서 동화되는 게 되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네. 요즘 젊은이들 보면 그 어시밀레이션, 동화의 현상이
이민 사회에서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사실 외국 나가서 산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적인 삶을 산다는 거에서 외국인들을 동화될 수 있는 거는 저는 큰 축복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개발하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 희한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김규선 대표님하고 다양한 그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이렇게 나가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아주 충격이었어요. 좀 정리 안 되게 두서없이 아니. 말씀드린 것 너무 같아서 재밌었어. 네. 저에겐 신선한 문화 충격이었고 재밌게 들어주십시오. 그럼요. 네. 여러분도 이런 충격이 개개인 여러분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촉매제가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